네, 존경하는 달성군 농업인 여러분, 군수 김문호입니다. 코로나 탓에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는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농업을 잘 지켜주시고 국민들의 먹거리 책임져 주신 농업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달성농업은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알찬 결실을 맺는 뜻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가 해썹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 달성에서 만든 먹거리는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달성의 자체 브랜드인 마스터파마 제품들은 도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전국의 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달성군 농업기술센터가 2020년 지난해 농촌지원사업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미래 먹거리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달성 농업인 여러분이 합심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난해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 또 연이은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잦았습니다. 또한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탓에 농촌에서는 일손 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의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껏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한 도전을 시도하면서 탄탄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배 작물 또한 변화하는 기후에 맞춰서 과감히 전환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달성은 현재 망고, 레몬, 바나나, 파파야 등 모두 15종류의 아열대 대표 과일을 시험 재배하면서 새로운 작물의 재배 기술을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시설 재배농가 3곳을 대상으로 아열대 채소 재배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아열대 작물이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서는 임대 수수료를 할인하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농사 짓기 좋은 달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1년 올해 신축년은 흰소의 해라고 합니다. 소에게는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거침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자갈밭을 끊임없이 가는 소의 인내심이 결국에는 옥토를 만든다는 석전경우의 자세로 우리 달성은 앞으로도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우직한 소처럼 언제나 농업인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올해 농사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식량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조현정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산 쌀 생산 및 가격 현황입니다. 작년 한 해는 긴 장마의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였는데요. 저희 달성군 농업인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셨던 한 해였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쌀 생산량은 평년 대비 12.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일보에 따르면 2020년 11월 15일 전국 산지 쌀값은 전년 대비 13.5%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으며 향후에는 이보다 약간 하향된 가격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보급종 공급 안내입니다. 벼, 보리밀, 콩, 봉감자 기본 신청 및 공급 시기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벼는 작년 12월에 기본 신청 기간이 끝났으며 현재는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벼 보급종 추가 신청은 읍면별로 농기계 작물팀 또는
해당 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신청은 전국에서 남은 품종 잔량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은 1월 29일까지입니다. 올해부터는 벼 정부 보급종은 미소독 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달성군 벼 정부 보급종 품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달성군에 보급되는 벼 보급종 품종은 총 5가지 품종입니다. 달성군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조평과 일품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조생종은 조평, 해담 두 품종입니다. 조평은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이며 2022년부터는 보급종 품종에서 제외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담은 작년부터 우리 군에 보급된 신규 품종으로 농촌진흥청 선정 최고 품질의 벼입니다. 향후 조평이 보급종에서 제외되면 우리 군의 조생종 주력 품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만생종은 일품 상광 백옥찰이 있습니다. 일품은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이며 병해충에 약한 소질이 있으므로 질소지 비료 사용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삼광은 수량이 많고 밥맛이 우수한 품종이지만 키가 큰 편이라서 쓰러짐 방지를 위해 질소지 비료 사용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생산량에 비해서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들께서는 수량보다는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요. 밥맛이 좋은 쌀을 생산하시려면 고품질 품종 선택, 적기 이양, 표준 시비량 준수 등을 통해서 완전미 비율이 증가하고 단백질이 낮아지도록 하셔야 밥맛 좋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미의 비율이 높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완전미의 의미는 밥맛을 떨어뜨리는 불완전한 쌀을 제외한 고품질 쌀을 말합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자소독입니다. 종자소독은 키다리병 등 종자로 전염되는 각종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보급종 종자가 미소독 종자로 보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종자소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자소독은 30도씨에서 48시간 약제 침지 소독을 하셔야 되는데요. 물 온도와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소독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자소독 시에는 벽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용 약제 및 자세한 소독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적정 파종량 준수입니다. 농가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사항 중 하나인데요. 중묘 기준으로 130g이 적정 파종량인데 실제 농가에서는 200g 이상으로 밀식되게 파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정 파종량보다 많이 뿌리실 경우에는 모가 약해지고 모의 소질이 나빠지는 원인이 되며 본답에서는 밀식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적기 모내기도 완전미 수량 확보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현장에서는 모내기를 앞당겨서 일찍 하시는 경향이 많다 보니 봄철 저온에 모짜리 피해를 받거나 여름철 고온기에 벼가 있게 되어 품질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모내기 적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에서는 중요한 요소는 질소비료 적해주기입니다. 질소비료를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 도열병 등 각종 병해충에도 피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또한 질소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불필요한 가지가 많이 벌어지게 되어 등숙 불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질소비료는 생산량과 품질을 기준으로 300평당 9kg이 적당한 시비량입니다. 생육 단계별 물 관리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중간 물때기를 실시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가지치기가 억제되고 토양에 금이 갈 정도로 강한 물때기를 하면 토양 속의 유해 물질이 제거되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 쓰러짐 방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물때기는 농작업 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늦게 떼어주시는 것이 품질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한 해 동안 현장에 있었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 육묘 시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꽃병과 뜬묘입니다. 이꽃병과 뜬묘는 구별하기가 힘들고 서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꽃병은 봄철 저온 시 모가 약해졌을 때 병균의 침입으로 일어나며 뜬묘의 경우에는 야간의 저온과 낮의 고온으로 일교차가 클 때 나타내는 생리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코병의 경우 병균이 관여하기 때문에 한 번 발생했던 육묘 상자는 세척 후 보관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코병과 뜬묘 모두 야간 저온 시 보온을 위해 물을 높이 대고 낮에 고온 시에는 물을 흘러대어 주는 것이 예방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겠습니다. 다음은 키다리병입니다. 작년에는 모짜리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본답에서도 상당히 예년보다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키다리병은 고온성 병으로 고온하에서 잘 발생이 됩니다. 키다리병은 종자로 전염되기 때문에 종자 소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봄철 추울 때 소독하실 때 물 온도가 너무 낮은 상태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 온도와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조류입니다. 최근 봄철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발생 시에는 물 걸러대기를 하여 생육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필요시에는 조류 방제 전용 약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 가을철 태풍이 많아지고 있어 쓰러짐 방지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나친 밀실과 밀파를 피하고 적정 식이량 준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볕대를 약하게 하는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시고 중간 물때기를 실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병해충 발생 시기입니다. 특히 도열병은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입진무늬 마른 병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 달성군에서는 군 전체의 공동 방제를 해마다 7월 말에서 8월 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긴 장마 때문에 도열병 발생이 많았습니다. 도열병은 발생 부위에 따라 입도열병, 이삭, 가지, 벼알 등에서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삭 도열병은 벼 수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출수기 전후에 비가 많이 오고 자주 오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면 방제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고병도 해마다 발생이 많은 병입니다. 문고병은 균핵의 형태로 월동을 하기 때문에 한번 발생했던 논에서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고병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이 많고 밀식되고 가지가 많은 논에서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발생이 많습니다. 질소비를 사용해 주의를 하셔야 되며 가지 아래 부분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관찰을 잘 하셔서 위쪽으로 올라오기 전에 방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충으로는 작년에 홍명나방 피해가 많았는데요. 유충이 잎을 세로로 말고 있어 약재 방제가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잎이 한두 개 보일 때가 방제 적기이며 비례 시기가 빠르고 비례량이 많은 해에는 7에서 10일 간격으로 2, 3회 방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해충 정보는 국가농작물 병해충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PLS 제도의 시행으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농약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벼농사를 준비하시면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업 현장을 묵묵히 지켜주시는 농업민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풍년 농사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1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원예작물 재배에 대해 말씀드릴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배중락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재배에 대해 말씀드릴 내용은 주요 원예작물의 현황과 현장 문제 발생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주요 원예작물의 현황입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내용은 달성군에 관한 사항이며 가격 예상은 강사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마늘입니다. 마늘의 전국 재배 면적을 보시면 전년보다 5.7% 줄었고 평년보다 7.9% 줄었습니다. 재고량은 평년 대비 9.2% 감소했습니다. 재고량이 줄었고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상승세를 띌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산 마늘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평년이나 19년산에 비해서 이 가격이 계속 유지되면서 오히려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늘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황산가리. 황산가리는
마늘에 꼭 사용해야 될 비료가 되겠습니다. 사용하면 7% 증수 효과가 나오고 특히 저장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씨마늘에서는 꼭 황산가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복합비료나 NK비료에는 염화가리가 주로 쓰이기 때문에 황산가리로 대체해서 따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규산입니다. 300평에 7포, 140kg 정도 사용하시면 5% 정도 증수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의 모양이 전체적으로 길어져서 더 커지기 때문에 증수 효과가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관수입니다. 4월에서 6월 서늘할 때 물을 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월부터는 낮의 온도가 30도 이상 치솟는 날이 많습니다. 날이 많이 더울 때 갑자기 찬물이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고 냉해, 좋은 장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냉해는 아니고 좋은 장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나 오후 늦게 관수할 걸 추천드리며 추천드리는 물량은 10일 간격으로 3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5일이면 15톤 정도가 되겠고요. 그 간격으로 물을 주실 것을 추천드리고 특히 고랑에 물이 말라버리면 구비대나 생육에 지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고랑이 마르지 않게끔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한발, 즉 가뭄이 심할 때 서서히 관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이 말라서 수분이 부족할 때 갑자기 일시적으로 많은 물을 주면 오히려 잎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씩 적응할 수 있도록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양파입니다. 양파는 평년 대비 전국 면적이 10% 감소했습니다. 대신 재고량은 평년보다 5.7% 많습니다. 지금 평년보다 5.7% 재고량이 많으니까 가격은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전국 면적이 10% 정도 줄었기 때문에 후기에는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를 보시면 특히 4월에서 6월 사이에 이때 전년도의 가격이 계속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조생종 양파 면적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때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6월 이후 중만생종 양파 면적은 줄었기 때문에 이때 가격은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의 모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엽초경 7mm, 즉 양파 모종에서 가장 굵은 부분 직경이 7mm가 되도록 키우면 생산량이 가장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를 생산하면서 질소 인산가리를 골고루 잘 사용하셔야 후기 본포에 나가서의 활착뿐만 아니라 양파의 품질도 좋게 됩니다. 그래서 질소 인산가리를 모종 키울 때 충분히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구비대 저온이 20도. 이 말은 양파가 비대되는데 가장 적당한 온도가 20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토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흔히들 복토는 월동 전에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복토를 해야 되는 시기는 3월 말에서 4월 초 시기입니다. 이 3월 말부터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20도 이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복토를 하는 게 맞고 월동 전에 복토를 할 경우에는 2월 달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구비대가 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토 시기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하시는 게 맞고 오히려 내가 잡초 때문에 월동 전에 무조건 복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시면 흑색 멀칭이나 녹색 멀칭을 하셔서 복토를 안 하시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생종 양파에는 사양토, 모래땅이 좀 더 적합하고 저장용 양파에는 식토, 즉 찰땅이 유리합니다. 모래가 섞인 토양은 봄에 일찍 온도가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찍 생산해내는 양파에 유리하고 저장용에는 찰땅이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구비대가 서서히 이루어져서 조직이 치밀해집니다. 그래서 저장용 양파는 식토가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퇴비. 퇴비 같은 경우에 300평에 3톤 정도까지는 생산량이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3톤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내가 준 만큼의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300평에 2톤에서 3톤 정도 양을 추천드리고 이 퇴비 중에 개분은 사용하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개분 같은 경우에는 물리성이나 화학성을 많이 망치게 됩니다. 사용하시더라도 300평당 200kg 이하 사용하시고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만 쓰실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비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순까지 맞춰야 됩니다. 그 이후까지 주게 되면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3월 중순까지 끝내고, 추비를 주실 때는 물비료로 주시는 게 품질이나 그 수량에 훨씬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 땅이 건조하면 물 400리터, 물이 충분하면 200리터에 내가 주고 싶은 비료를 녹인 다음에 물비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참외, 수박, 양배추, 토마토 한 목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5% 재배 면적이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감소되는 물량은 김천 같은 경우에는 샤인머스켓으로 샤인머스켓 포도로 작목이 많이 전환되었습니다.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장마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수량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그래서 수량이 적은데 올해 면적이 5% 줄었습니다. 5% 준 면적만큼 수량이 감소하면 전년이랑 비슷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약간 폭락을 해서 후기에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년에 비해서 6% 정도 늘었습니다. 이 6%가 는 경우가 봄에 일찍 생산되는 수박이 6% 늘었습니다. 요거는 표를 보면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봄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평년 대비 면적이 2.7%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주도 남해안에서 생산되는 1월 달부터 생산되는 양배추 수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게 우리 지역에서 출하하는 5월 초까지 영향을 미쳐서 가격은 약세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초기는 하락세, 후기에 가서는 소폭 상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표를 보시면 수박 같은 경우에는 4월에서 5월 달에 생산되는 수박 가격이 이제까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 그 기간에 생산하려고 전국적으로 4월에서 5월 사이에 많이 생산하려고 정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격은 많이 떨어지고 5월 중순부터 생산되는 수박의 양은 조금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후기에는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봄 양배추는 12월까지 가격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봄 양배추 이제 2, 3월, 4월 달에 생산될 양배추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파가 우리 쪽에서 생산되는 4월 말, 5월 중순까지의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많이 좋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추는 앞에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표를 보시면 평년이나 19년산보다 2배 가까이 좋은 가격을 20년에는 유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도에 장마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23%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5% 정도 증가 예상하고 만약에 재해가 없으면 생산량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은 원래 많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에 우리 달성군에서 일어났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마늘 재배 사진인데 앞쪽에 보시면 많이 고사하고 생육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4월 초기 때문에 생육이 상당히 괜찮아야 되지만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 토양 검사를 해보면 토양 산도가 pH 4.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장에 대해서는 미숙 퇴비를 많이 사용했고 석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발생한 산성 피해가 되겠습니다. 마늘 재배에 있어서는 300평당 100kg에서 150kg의 석회를 꼭 사용하셔야 되며 미숙 퇴비는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늘 사진은 입구에만 잎마름 증상이 일어나고 뒷부분에는 생육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포장 같은 경우에는 퇴비를 살포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지금 누렇게 마르는 부분에 퇴비를 많이 쌓았다가 그것을 살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퇴비가 상당히 많아져서 비료
퇴비 과잉에 인한 과범무 현상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크게 보시면 지금 뽑아놓은 게 입마름 증상이 일어났던 그 폭입니다. 정상적인 것보다 두세 배가 더 굵은데 그만큼 비료를 많이 먹고 많이 성장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안에 마늘은 생기지 않고 스펀지 마늘처럼 많이 구만 커진 경우입니다. 비료나 퇴비를 과잉으로 사용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다음은 양파 사진인데 이제 갈라보면 무름 증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년보다 거의 한 5%에서 10% 이상 더 무르는 증상이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비가 많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수확기에 특히 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확 후 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름 증상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진은 오이가 마른 증상입니다. 이번 사진 같은 경우에 이 농가는 지금 두 번째 정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잎이 다 말라버린 사진입니다. 가까이 보시면 잎이 하얗게 타버렸죠. 이 같은 경우에 이 농가도 미숙 퇴비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미숙 퇴비를 많이 사용하면 이 퇴비가 땅속에서 썩으면서 유기산을 많이 생성합니다. 이 유기산에 의해서 토양 산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아질산 가스가 많이 올라와서 잎을 태운 경우입니다. 퇴비는 미숙 퇴비를 사용하지 마시고 무조건 완숙 퇴비를 사용하셔야 이런 가스 피해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농가에서 처방을 석회 7포, 300평에 석회 7포를 처방한 후 2달 후의 생육 모습입니다. 토양 산도가 많이 떨어진 걸 석회로 중성으로 보정해주고 그래서 잎 타는 현상 없이 정상적으로 생육을 한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가지 사진입니다. 여기도 500평 한동 잎마름 증상이 전체적으로 다 일어났는데 지금 30일째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제서야 저희한테 원인을 찾아달라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만약에 500평 전체에 똑같이 잎마름 증상이 발생을 하면 이거는 병이나 축은 거의 아니라고 보시고 생리장애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농가에 가서 여러 방면에서 찾아보다가 저희가 찾은 게 지금 보이는 이 영문으로 된 이 포대를 찾았습니다. 이게 보릭 엑시드인데 붕산입니다. 이 농가는 이게 미네랄이라고 한번 관주할 때마다 1kg씩 사용하였는데 그렇게 미량 원소더라도 이제 뭔지 모르고 그렇게 많이 과용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적정량을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농가도 저희가 석회 포화액을 일주일 간격으로 3번에서 4번 정도 관주하라고 처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경과한 후 잎이 거의 살아났고 55일 경과 후에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원래 특히 배추 재배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잎 끝부분이 황화되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분 부족에 의해서 잎 황화 증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증상은 주로 가리 결핍 증상인데 아마 전년도에 장마가 길었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토양에 있는 가리 유실이 많았고 또 수분 부족에 의해서 가리 결핍 증상이 동시에 겹쳤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 배추가 속이 많이 찰 때는 수분을 충분히 줘서 이런 잎마름 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네트 메론 사진입니다. 이것도 잎끝 마름 증상이 일어나듯이 앞에 배추와 비슷하게 가리 결핍 증상입니다. 근데 이 토양에 가리가 결핍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리가 결핍한 게 아니라 이 땅에 비료 찌꺼기가 너무 많아서 이씨값이 10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통 기준이 이씨가 2인데 여기는 한 5배 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염류 과잉으로 인한 가리 결핍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농가에 대한 처방은 그냥 비료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담수를 하든지 아니면 화분과 작물을 심어서 비료를 뽑아내는 방법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 농가는 모내기를 해서 비료를 뽑아내려고 모내기를 하니까 땅 속에 많은 비료 성분, 특히 인산으로 인해서 녹조 현상이 급격하게 일어나서 물이 검은색으로 바뀔 만큼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농가는 몇 년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땅속에 비료 찌꺼기를 많이 끄집어낼 수도 있고 특히 메론을 재배할 때 비료가 과잉되지 않게끔 적정량을 사용하셔야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점의 마지막 사진으로 토마토에 중간중간 잎에 시드는 증상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시드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중간에 잎이 한두 개씩 이렇게 시듭니다. 이런 증상은 앞의 증상과 비슷하게 땅에 이씨값이 이 농장은 6.5 정도 됩니다. 즉 비료 찌꺼기와 비료가 너무 많아서 생긴 탈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작기 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처방은 있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저희가 처방한 거는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제 고랑마다 물을 주게 되면 그 고랑의 물이 이제 작물체로 모여들면서 비료를 같이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 식물이 더 시들기 때문에 이 사진과 같이 고랑을 건너서 물을 주면 물을 대지 않은 고랑까지 이 물이 비료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작물에는 비료기가 좀 낮아져서 정상적으로 이 농가도 이렇게 관리를 해서 끝까지 수확을 마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자연재해, 강풍, 대설, 한파입니다. 강풍 예보가 뜨면 고정끈으로 확실히 고정을 하시고 환기창이 있으면 닫고 환풍기를 가동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뜨면 보강지주를 설치하고 온실에 쌓인 눈을 쓸어내립니다. 보온 커튼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고 그것까지도 쌓인 눈을 해결 못할 경우에는 비닐을 찢어서 이 골주라도 살리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파인 경우에 우선 난방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급격히 떨어지는 온도를 난방기가 보충을 못할 경우에는 대체 연료인 양초와 알코올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신속한 복구로 동해나 저온 피해를 최소화하셔야 되겠고, 보온재를 이용하여 소형 터널을 빨리 설치를 하시고 연면 시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빨리 대파나 재정식을 하셔서 더 이상 피해를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작물 재배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과수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릴 달성구 농업기술센터 최태진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에) 문제가 되었던 가수 분야의 현장 사례 중심으로 매실, 자두, 감, 복숭아, 살구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실 병해충 사례입니다. 매실 수확 전에 표면이 갈변하면서 낙과되는 증상입니다. 복숭아 씨살이 존볼 피해로 진단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표면이 갈변하면서 쭈글쭈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병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매실을 갈라보면 씨 안에 애벌레가 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 씨살이 존벌 애벌레인데요. 초기 증상이 없고 수확 직전에 갈색으로 움푹 들어가면서 낙과하기 때문에 방제가 중요합니다. 방제 시기는 개화 후 20일경 과실 크기가 1cm일 때 1차 방제를 하시고 7일 후에 또 2차 방제를 하셔야 합니다. 매실 씨 속에 알을 낳기 때문에 씨방 속에서 애벌레로 월동하고 꽃필 때 성충으로 나오게 됩니다. 방제 시기를 잘 지켜서 방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두 병해충 지도 사례입니다. 자두 착과 초기에 이상 비대 그리고 기형가 발생을 나타내면서 낙과하는 증상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쭈글쭈글해지면서 낙과하게 됩니다. 4월 봄철 서늘하고 다습한 환경에서 발병이 잘 일어나고 그리고 기상 조건과 꽃이 피는 시기가 일치하는 경우에 피해가 큽니다. 이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을 잘하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는 5월 하순 이후에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 병 역시 방제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개화 전 그리고 낙화 10일 후에 자두 주머니병 적용 살균제를 살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발병된 과원에서는 병든 과실을 조기에 솎아내서 땅에 묻으시고 그 이듬해 월동기에 석회유황합제 살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자두 병해충 방제 사례입니다. 가지에 흰가루 같은 껍질이 덮이는 증상 때문에 내방하셨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시면 둥근 모양과 길쭉한 모양의 깍지벌레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둥근 모양은 암컷, 길쭉한 모양은 수컷입니다.
문제가 되는 암컷은 나무에 붙어서 나무 수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수세가 많이 저하됩니다. 깍지벌레는 깍지를 쓰고 있는 동안에는 살충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충 이동기에 살충제를 살포하셔야 합니다. 5월 상순, 7월 상순, 8월 하순에 집중 방제를 하시고 심한 경우에는 월동기에 기계유유제 그리고 석회유황합제도 깍지벌레의 70%의 방제가를 보이기 때문에 석회유황합제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감 착과불량 사례입니다. 감꽃이 없고 감이 달리지 않는 증상 때문에 문의 주셨습니다. 감꽃이 없는 상태로 신초만 발생한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인은 작년 겨울 전정 시에 꽃을 물고 나올 가지, 즉 결과모지 끝에서 1번에서 3번 눈을 모두 절단해서 결과지가 없이 발육지만 자란 상태인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낙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꽃눈을 모두 제거해버린 것으로 가지 끝을 자르는 절단 전정을 지향하고 솎아내는 방식으로 전정하고 유인하여야 합니다. 사진을 참고하시고 꽃눈이 있는 가지 끝을 절단한 전정을 지향하시고 소금 전정 위주로 전정을 하셔야 많은 꽃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생리적 낙과 지도 사례입니다. 8월 초 복숭아가 수확 직전에 낙과된 증상 때문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이 상태로 복숭아 낙과가 심한 상태였는데요. 복숭아 과원에 현재 관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양 비료가 많은 상태에서 긴 가뭄 후에 장맛비로 양수분의 급격한 토양의 변화가 일어나면 낙과가 굉장히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낙과의 원인에는 수정이 안 됐거나 일조가 부족하거나 과다결실이거나 토양이 과습하거나 나무 세력이 강할 때 낙과가 일어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토양이 과습한 경우입니다. 양수분을 일시에 흡수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관수로 토양 중에 수분 변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연중 강우량은 4월, 5월, 10월, 11월에 우리나라 연중 강우량과 토양 중 수분 변이 관계를 보시면 1차 수분 부족기는 4월, 5월, 2차 수분 부족기는 10월, 11월입니다. 이 시기에는 물이 토양 중에 항상 부족하고 7, 8월 장마기에는 항상 물이 과잉되게 됩니다. 이 수분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선 주기적인 관수가 필요합니다. 관수는 그 어떤 다른 농기술보다 품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입니다. 시비개선, 화학성 계량, 물리성 계량보다 관수 배수에 의한 품질 향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수를 하실 때는 양토의 경우 7일 간격으로 관수를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다음은 복숭아 병해충 지도 사례입니다. 복숭아 잎에 구멍이 뚫리고 열매가 낙과하는 증상입니다. 진단 결과 복숭아 세균 구멍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복숭아 세균 구멍병은 보시는 것과 같이 복숭아 잎에 구멍이 뚫리고 열매가 낙과되는 증상이 일어납니다. 세균으로 인한 병이기 때문에 마이신 계통의 살균제를 살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9월 중순 그리고 개화 직전 6월 하순 석회 보루도액 살포가 중요합니다. 표를 참고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마이신류 계통의 살균제, 석회 보루도액, 석회유황합제를 방제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복숭아의 세균 구멍병처럼 사과와 배에는 과수 화상병이 있습니다. 같은 세균병이라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식물방역법에 의해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병증은 사진처럼 과일이나 잎이 검게 그을리거나 타는 듯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살구 고사 원인 지도 사례입니다. 살구나무가 일부 고사되는 증상입니다. 사진처럼 살구가 완전히 고사된 모습입니다. 이 과수의 경우에는 나무 식재 전에 성토를 할 때 기존 흙 위에 산흙을 그대로 덮으면서 고온 건조 후에 긴 장마로 뿌리 스패를 받은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기존 토양을 걷어내지 않고 성토를 하게 되면 토성 급변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배수가 굉장히 나빠지게 됩니다. 겉배수로를 충분히 파고 제초제 사용보다는 풀을 키우면서 증산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보시면 성토 한 층과 기존 토양에서 층과 층 사이에 경계가 발생하게 되고 그 사이에 물이
빠지지 않고 차게 됩니다. 이런 과수원의 경우에는 과수 식재 전 유공관 매설이 필요합니다. 기존 토양을 걷어낸 상태에서 유공관을 매설하고 그 위에 새로운 과수를 식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양을 제초제 사용해서 모두 풀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풀을 키우시고 표면에서 증발되는 것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배수에 유리합니다. 다음은 살구 전정 기술 지도 사례입니다. 살구 착과 불량 및 수세 저하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전정과 토양 과습으로 생식 생장이 불량하고 조기 낙엽으로 수채 내 저장 양분 축적이 부족하여 결실률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은 잘못된 유인과 전정, 장막이 뿌리 습해, 건조기 가뭄해입니다. 기존 하우스 파이프에 그대로 유인을 하면서 주지 끝이 수평 이하로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등면에 새로운 도장지가 발생하여 하늘 위로 솟구치게 됩니다. 주지를 절단 전정하면서 절단 전정 한 면에서 새로운 반륙지가 위로 자라나게 되면서 수세 균형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핵과류 도장지 발생은 주지의 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도장지 발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른쪽 가지와 같이 주지 끝을 살리고 주지 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에 있는 가지들을 주지보다 낮게 관리를 잘 해주시면 양분이 주지 기부대에 집중돼서 도장지가 난립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하우스 파이프에 그대로 유인하면서 주지 끝이 내려가면서 그 등면에 있는 세 가지가 반륙지가 되어서 하늘로 솟구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지 끝을 항상 들어줘야 하는데 주지 끝보다 경쟁이 되는 가지가 더 위로 자라게 되면서 세력 균형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전정은 하계 전정과 겨울 전정으로 나누어서 적절하게 분산시켜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5월, 6월에는 신초가 옷자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심을 실시해 주시고 9월 상순에는 수간 하부에 햇빛이 잘 들어가도록 수세를 안정화시키는 가을 전정을 해주시고 2월 상순에는 내년도 착과를 위한 골격지 배치를 위한 겨울 전정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가수 분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